닥쳐라! 네 따위가 감히 그 이름을 입에 올려! 경상도 산골 마을. 선비 윤탁이 아이의 멱살을 잡은 건 대낮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지요. 아이는 10살도 채 안 된 꼬마였습니다. 저 아이 또 헛소리야.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지요. 그런데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윤탁 말고는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이프 부탁드려요. 만복이 길들 겁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깊은 산골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막혀 있어서 봄이 와도 꽃이 늦게 피고 겨울이 오면 눈이 허리까지 쌓이는 곳이었지요.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은 됐음직한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혼인날 가마가 거기서 출발했고 상여도 거기서 나갔습니다. 싸움도 거기서 나고 화해도 거기서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그 느티나무 아래에 늘 혼자 앉아 있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 아이 이름이 바울에 머슴치. 누군가 지나치며 낮게 말했지요. 9살짜리 사내아이였는데 마을에서 바보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어머니 갓난이 빨래터에 나가 있는 낮 동안 바우는 그 나무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거는 일도 없었고 웃거나 우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보았지요. 그 큰 눈으로 말없이. 마을 사람들은 바울을 처음에는 불쌍하게 여겼고 나중에는 귀찮게 여겼고 결국에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눈앞에 있어도 그냥 지나쳤지요. 바우 역시 불러도 잘 대답을 안 했고 대답을 해도 한두 마디가 전부였지요. 아이고, 저 아이 또 저러고 있어. 지나가는 어른이 혀를 찼지요. 그래서 어른들은 머릿속이 텅 빈 아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또 거기 앉아 있네. 머슴 자식이 뭘 보는 거래. 하루 종일 저러고 있으니 어미를 닮았으면 얼굴이라도 고왔을 텐데 저 눈깔은 뭐가 든 건지 모르겠어. 사람들은 바우 곁을 지나치며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바우는 그 말을 들어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요. 그냥 보았지요. 지나가는 안악의 등을 보고 짐을 진 머슴의 발을 보고 먼 산에 걸린 구름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이따금 혼잣말을 중얼거렸지요. 마을 안악 하나가 지나가다 혀를 찼습니다. 저 아이 오늘도 저기 있네. 어미는 뭘 하는 거야.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지요. 바우의 혼잣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우의 어머니 갓나는 마을 빨래터에서 일하는 여인이었습니다. 30살이었지만 손마디는 50살 여인처럼 굵었고 늘 입술을 꽉 다문 채 일했지요. 다른 안악들이 수다를 떨어도 갓나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갓난이 오늘 뭐 재밌는 일 없었어. 없었어요. 한두 마디가 전부였지요. 그 대신 빨래는 누구보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갓난이 집에 돌아오면 바우는 느티나무 아래를 떠나 어머니 곁으로 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갓난의 옆에 붙어 앉았지요. 밥 먹자. 갓난이 짧게 말했습니다. 바우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갓난은 바우의 머리를 한 번씩 쓸어주었습니다. 다른 말은 없이 그냥 쓸어주었지요. 그 산골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사는 사람이 윤탁이었습니다. 향리, 즉 지방아전을 오래 지낸 사람이었지요. 지금은 직책을 내려놓았지만 마을에서 그 권위는 여전했습니다. 윤탁이 한마디 하면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지요. 눈살을 찌푸리면 아무도 반박을 못했습니다.
나이 44세 이목구비가 단정하고 도포 자락도 흐트러짐이 없어서 처음 보는 사람은 점잖은 선비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윤탁의 눈에는 늘 그늘이 졌지요. 윤 선비 눈이 그렇지. 뭔가 생각이 많은 사람이야.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인자한 침묵이라 읽었지만 정연 훈장만은 달리 보았습니다. 정연 훈장은 마을 서당을 맡아보는 67살 노인이었습니다. 흰 수염이 길고 등이 살짝 굽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지요.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고 마을에서 가장 말이 적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되 결코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어른들의 다툼에도 먼저 끼어드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정연이 유일하게 눈여겨보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바우였지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정연이 서당 마당에서 책을 펼쳐놓고 앉아 있는데 바우가 서당 담장 밖에서 기웃거리고 있었지요. 정연이 손짓을 했습니다. 바우는 잠깐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왔지요. 이리 앉아라. 바우가 정연 맞은편에 털썩 앉았습니다. 정연은 바우를 한참 바라보았지요. 바우의 눈은 컸습니다. 흘빛 얼굴에서 그 눈만 유독 맑았는데 마치 깊은 우물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정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바우야, 내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오래 들여다본다 하더구나. 뭐가 보이느냐? 바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연도 재촉하지 않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서당 마당에 심어둔 살구나무 가지가 흔들렸지요. 그러다 바우가 말했습니다. 눈이요. 눈. 사람마다 눈이 달라요. 지금 눈이랑 전의 눈이랑. 정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목소리는 변함없이 낮고 고요했지요. 전의 눈이라 함은 전생을 말하는 것이냐? 바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지요. 더 설명하지 않았고 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정연은 바우의 왼쪽 손목을 가만히 들어 올려 보았습니다. 삼배 소매 아래 손목 안쪽에 점이 2개 나란히 있었지요. 아주 작았지만 정연은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매를 조심스럽게 내려주었지요. 그래, 그게 정연이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바오는 그날 서당에서 나와 느티나무 아래로 돌아갔지요.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바보 바우가 사람의 전생을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전생을 본다니 어이없는 소리라 했지요. 그런데 웃음이 멎는 일이 생겼습니다. 마을 안악 중에 보리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35살로 어릴 때 왼쪽 팔에 커다란 화상을 입었지요. 항상 긴 소매를 입어서 감추고 다녔는데 아무도 그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우가 보리 앞을 지나치다가 걸음을 멈추었지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이 났어요. 보리가 굳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안에 들어갔어요. 보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지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보리가 전생에서 겪은 일이었으니까요. 아니, 보리조차 선명하게 기억하지 못했는데 이 아이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보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수군거렸지요. 웃음이 사라지고 대신 불안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지요. 그리고 그 소문은 윤탁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윤탁은 사랑채에 앉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사랑채 안은 싸늘했지요. 윤탁은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 아이가 머슴 자식 바우 말이냐? 하인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예, 날이 갓난이 엄이 되는 아이입지요. 윤탁의 눈에서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이름이었지요. 갓난이라는 이름이 입 안에서 굴러다니는 것 같았지만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미친 소리다. 바보 아이가 전생을 본다고 마을 사람들이 한심하구나. 윤탁은 그렇게 말하고 찻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등잔불을 끄고 누웠다가 다시 켜고 켰다가 또 끄고 새벽이 될 때까지 그러기를 반복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윤탁은 일찍 마을 어귀를 걸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를 지날 때 그 아이가 거기 앉아 있었지요. 바우였습니다. 작은 몸을 웅크리고 무릎에 턱을 괴고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윤탁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바우가 눈을 들었지요. 윤탁과 눈이 마주쳤지요. 바우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큰 눈으로 윤탁을 똑바로 보았지요. 윤탁이 먼저 눈을 피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해서 느티나무를 지났지요. 그런데 등 뒤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고 또렷한 목소리였지요. 저 사람, 전에도 졌어요. 윤탁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보았지요. 바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윤탁의 등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바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았지요. 윤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을 사람 몇이 그 광경을 보고 멀찌감치 서서 수군거렸지요. 윤탁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정연 훈장은 서당 마루에 앉아 혼자 차를 마셨습니다. 바람이 서늘했지요. 정연은 먼 산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듣는 사람은 없었지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자는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먼저 걸려 넘어지는 법이니라. 찻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정연은 그 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차를 마셨지요. 마을은 점점 어두워졌고 느티나무 아래는 이미 그늘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바운의 움막으로 돌아온 갓나는 저녁밥을 짓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바우가 붓두막 옆에 앉아서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바우야. 바우가 눈을 들었습니다. 오늘 누구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어. 바우는 잠깐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윤선비한테요. 갓난의 손이 굳었습니다. 솥뚜껑을 잡은 손이 하얗게 힘을 주었지요. 그 어른한테 말 걸지 말랬잖아. 몇 번이나 봤어요. 그냥 봤어요. 뭘 봐서. 갓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바우는 움츠러들지 않았지요. 그냥 불꽃을 다시 바라보았지요. 갓난은 숨을 고르고 낮게 말했습니다. 바우야, 그 어른 눈은 보지 마. 알겠어. 왜요? 갓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솥뚜껑을 열고 밥을 저었지요.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갓난은 연기 속에서 눈을 찡그리며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 손에 나무 비녀 하나가 쪽진 머리에 꽂혀 있었는데 오래된 것이었지만 아직 반질반질했지요. 갓난은 이따금 그 비녀에 손이 가다가 멈추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알아채지 못하면서요. 바우는 그 비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리고 둘이 마주 앉았을 때 바우가 말했습니다. 어메, 왜 윤선비가 무서운 거 있어요? 갓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의 눈을 보았지요. 그 큰 눈이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갓나는 잠시 그 눈을 견뎠다가 시선을 밥그릇으로 내렸습니다. 먹어. 그게 대답의 전부였지요. 바오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밥을 먹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움막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느티나무 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요. 며칠이 지나도 마을의 술렁임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바오가 보리에게 한 마리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지요.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수군거렸고 그 다음에는 빨래터 안악들이 모여 떠들었고 결국 저녁 밥상머리에서 온 마을이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라는 거야? 그 바보 아이가 바보 소리 듣는 게 맞다니까. 헛소리를 그럴싸하게 할 줄만 알지. 그래도 보리 어멈 팔에 화상이 있는 건 맞잖아. 그걸 어떻게 알았대? 그야 누군가한테 들었겠지. 어디서 훔쳐봤거나 사람마다 말이 달랐지요. 그런데 아무도 바오에게 직접 가서 묻지는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아이의 눈을 마주치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이지요. 그 무렵 마을에 작은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마을 동쪽 끝에 사는 판돌이라는 남자가 소를 잃어버린 것이었지요. 며칠째 찾아다녔는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수소문을 해봐도 소식이 없었지요. 판돌은 그 소가 재산의 전부였기 때문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판돌이 느티나무 아래를 지나가다 바오를 보았습니다. 바오가 거기 앉아 있었지요. 판돌은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날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린 것처럼요. 야, 바오야. 바오가 눈을 들었습니다. 내 소 어디 있는지 아느냐? 전생에서 보든 어디서 보든. 판돌은 반쯤 농담으로 한 말이었지요. 그런데 바오는 잠깐 판돌의 눈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소는 전생에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 바위 틈이요. 냇가 위에 큰 바위 있는데. 판돌은 피식 웃으며 그냥 지나쳤지요.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하니 아무래도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판돌은 냇가 위쪽으로 올라가 보았지요. 큰 바위 뒤쪽 좁은 틈새에 소가 끼어 있었습니다. 다리를 헛디뎌 떨어진 모양이었는데 힘은 있었지만 혼자서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지요. 판돌은 소를 건져낸 다음 마을로 내려와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바오가 찾아줬어. 바오가 소 있는 데를 알려줬다고.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반이고 신기함이 반이었지요. 몇몇은 바오에게 슬금슬금 다가와서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이 어디 있는지, 죽은 어머니가 뭘 남겼는지, 내년 농사가 어떻겠는지 같은 것들을요. 바오는 어떤 질문에는 대답했고 어떤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아무도 몰랐지요. 이 소식이 윤탁에게 다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하인에게서가 아니라 마을 이방에게서였지요. 이방은 윤탁 앞에서 살짝 흥분해 있었습니다. 날이 이러다가 마을이 저 아이한테 홀릴 것 같습니다요. 사람들이 점쟁이 모시듯 하니 윤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랬어. 쫓아내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갓난이년 모자를 마을에서 내보내면 자연히 소문도 잠잠해질 것이고. 윤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찻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지요. 규칙적으로 천천히. 그 소리가 사랑채 안을 채웠습니다. 함부로 쫓아내면 오히려 소문이 커진다. 쫓겨난 이유가 덧붙어서. 그럼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이를 미치광이로 만들면 된다. 소문이 저절로 사라지게. 이방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탁은 그제야 찻잔을 들었지요.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그날 이후 마을에서 바우를 둘러싼 이야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우가 전생을 본다는 게 아니라 바우가 귀신 들린 아이라는 쪽으로요. 말을 퍼뜨리는 사람은 따로 있었고 그 사람이 누구한테서 돈을 받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 아이 눈에 뭔가 씌었다는 소리가 있더라. 그러게 사람 눈을 그렇게 빤히 들여다보는 게 정상이겠어. 갓난이 어미 됨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저 아이 낳을 때부터 이상하더라고. 빨래터에서 장터에서 저물녘 골목에서 그런 말들이 흘러다녔습니다. 갓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요. 빨래를 두드렸습니다. 더 세게, 더 빠르게. 갓난이 그 아이 좀 어떻게 해봐요. 마을 분위기가 아낙 하나가 지나가며 말했지요. 갓난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빨래 방망이를 더 세게 내리쳤지요. 그때였습니다. 마을에 진짜 기폭제가 터진 것은요.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장터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지요. 바우도 어머니 손에 이끌려 장터에 나왔습니다. 갓난이 빨래 품삯을 받으러 갔기 때문이었지요. 그 장터에 윤탁도 나왔습니다. 윤 선비님 오셨네. 사람들이 길을 열었지요. 평소와 달리 집에서 나온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얼굴을 비추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윤탁을 보자 자연스럽게 길을 열었습니다. 윤탁은 점잖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지요. 장터 한복판을 가로질러 가다가 문득 멈추었습니다. 바우가 앞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지요. 장터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바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탁을 보았지요. 그 눈으로 말없이. 윤탁은 잠깐 그 눈을 봤다가 옆으로 비켜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바우가 말했지요. 선비 어른. 윤탁이 멈추었습니다. 저한테 뭔가 할 말 있으세요? 윤탁의 턱이 굳었습니다. 그 말이 어른에게 하기에는 지나치게 당돌했지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아이가. 윤탁이 돌아섰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점잖았지만 안에서 무언가가 꽉 눌려 있었지요. 함부로 어른한테 말을 거는 버릇이 어디서 났느냐. 봤어요. 뭘 봐서? 바우는 대답 대신 윤탁의 눈을 보았습니다. 정확히, 오래. 윤탁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으려 했지만 30초도 안 되어 눈이 흔들렸지요. 이 아이가 미쳤구나. 귀신 들린 게 맞아. 윤탁이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바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밤이었어요. 강가였고 윤탁이 얼어붙었습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강물 소리가 엄청 컸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지요. 국밥 끓는 소리도 흥정 소리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윤탁의 등이 뻣뻣하게 굳었지요. 닥쳐라. 그 사람이 강으로 닥치라 했다. 윤탁이 돌아서며 바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발이 땅에서 약간 떴지요. 바우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은 여전히 윤탁을 보고 있었지요. 윤탁의 얼굴에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분노 뒤에 감춰진 그러나 분명한 두려움이었지요. 갓난이 달려왔습니다. 나리 제발. 갓난이 무릎을 꿇었지요. 장터 마당 흙바닥에 그대로 꿇었지요. 이 아이가 미쳤습니다.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나리, 제발 놔주시옵소서. 윤탁은 바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바오는 멱살이 잡힌 채로 윤탁을 보고 있었지요. 그 눈에는 공포가 없었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지요. 마치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요. 윤탁이 손을 놓았습니다. 바오가 발을 딛고 섰지요. 윤탁은 주변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모두 보고 있었지요. 윤탁은 옷깃을 여미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신 나간 아이를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어미가 더 문제로구나. 마을 망신이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길을 열었지요. 윤탁은 그 길 사이를 지나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흙바닥에 무릎 꿇은 갓난과 그 옆에 선 바우였지요. 어메, 바우가 낮게 불렀습니다. 갓난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울지 마요. 어메, 갓난은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우가 그 말을 하자 눈물이 차올랐지요. 바우는 어머니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어깨가 조금 떨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다가 하나씩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가자. 누군가 낮게 말했지요. 그런데 구경꾼들 가장 뒤에 서당 초가 쪽 그늘 아래에 서서 그 전부를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현이었지요. 정현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갓난과 바오가 집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천천히 서당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지요. 그날 밤 정현은 오래된 짐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문서 하나가 있었지요. 문서는 오래되어서 가장자리가 바스러져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정현은 그 문서를 펼쳐서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 보따리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단단히 묶었지요.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정현은 등잔을 끄지 않고 그대로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한편 바우와 갓나는 말없이 움막으로 돌아왔지요. 갓나는 부뚜막에 불도 켜지 않고 방 한쪽에 앉았습니다. 바우는 어머니 곁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어메, 아파요? 갓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지요. 그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어메, 바우야. 갓난이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떠나자. 바우는 잠깐 가만히 있다가 물었습니다. 왜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어메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갓난은 대답이 없었지요. 창호지 문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렸지요. 갓난은 머리에 꽂은 나무 비녀를 빼들었습니다. 손에 쥐고 한참 내려다보았지요. 오래된 나무라 까맣게 반질거렸지만 한쪽이 조금 갈라져 있었습니다. 갓난은 그 갈라진 틈에 손톱을 대었다가 멈추었습니다. 내던지려다 못 던지는 것처럼요. 바우가 그 비녀를 보았습니다. 그거 윤선비 거예요? 갓난의 손이 굳었지요. 방 안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자라. 갓난이 비녀를 다시 머리에 꽂으며 말했지요. 바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웠습니다. 갓난은 바우 옆에 누워서 천장을 보았지요. 어두운 천장이었지요. 쥐 한 마리가 지붕 위에서 달그락거렸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그렇게 있었지요. 바우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잠든 얼굴이 평온했지요. 마치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것처럼요. 아니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장터 사건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 회자되었습니다. 윤탁이 9살짜리 아이의 멱살을 잡았다는 것도, 갓난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도, 그러면서 아이가 한 마리 밤이었어요. 강가였고
비가 많이 왔어요 라는 것도 전부 퍼져나갔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불편해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가 두려운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표정으로요. 윤탁에 대해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처럼 슬쩍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지요. 그 사이 윤탁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말 잘 퍼뜨리기로 소문난 안악 두셋에게 슬쩍 엽전 한 꿰미씩을 쥐어주었지요. 소문은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바우가 귀신 들린 아이라는 쪽으로, 갓난이 어미 노릇을 못해서 저 꼴이 된 거라는 쪽으로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 가지가 더 얹혔습니다. 바우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었지요. 그 아이가 소 찾아줬다고 판돌이가 미리 그쪽 지형을 알려줬겠지. 보리 어멈팔에 화상 있다는 건 마을에서 다 알지. 그냥 아는 거 말한 거야. 전생 같은 게 어딨어. 헛소리에 사람들이 홀린 거지. 소문은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우에게 말을 걸었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발길을 끊었지요. 판돌도 처음엔 고마워서 떡을 가져왔다가 이웃 눈치에 나중엔 바우를 못 본 척했습니다. 갓난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를 리가 없었지요. 빨래터에서 골목에서 눈이 마주칠 때마다 느꼈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바우에게도 설명하지 않았지요. 그냥 매일 빨래터에 나갔고 저녁에 돌아왔고 밥을 지었습니다. 어느 저물녘이었습니다. 빨래터를 막 떠나려던 갓난 앞에 윤탁의 하인이 나타났지요. 하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이 깨서 잠깐 뵙겠다 하십니다. 갓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인은 더 말하지 않고 먼저 걸었지요. 갓난은 잠깐 멈추었다가 따라갔습니다. 윤탁은 사랑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빛이 마당에 길게 깔려 있었지요. 갓난이 마당에 들어서자 윤탁이 말했습니다. 반갑지도 냉랭하지도 않은 목소리였지요. 오랜만이요. 갓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지요. 아이가 자랐던데 눈이 크더구나. 할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갓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윤탁을 잠시 멈추게 했지요. 떠나시오. 이 마을을 떠나면 내가 길을 터줄 것이오. 다른 마을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아이가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윤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계속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소. 아이한테 뭔가 일이 생겨도 갓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탁을 똑바로 보았지요. 그 눈이 한동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리. 왜? 그 아이는 나리가 한 일을 봤습니다. 제가 입을 막아봐야 소용없어요. 아이 눈은 제가 막을 수 없습니다. 윤탁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갓난은 고개를 숙이고 마당을 나갔습니다. 걸음이 빠르지는 않았지만 흐트러지지도 않았지요. 윤탁은 마루에 서서 갓난의 등을 보았습니다. 오래 그 등이 대문을 지나 사라질 때까지요. 그날 이후 서당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현이 바우를 서당으로 불렀지요. 바우야, 글을 배워보겠느냐? 바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같은 애가요? 왜 못하겠어? 앉아봐라. 바우는 정현이 미는 종이 앞에 앉았습니다. 붓을 처음 쥐어봤는데 손에 어색하게 들어왔지요. 정현은 바우의 손을 가만히 잡아 자리를 잡아주었습니다. 바우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지요.
그러다가 정현이 바우의 손목 안쪽을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점 2개가 나란히 있는 자리였지요. 정현은 말없이 손을 놓아 주었습니다. 천천히 그어봐. 바우가 먹을 묻혀 선을 그었습니다. 삐뚤었지요. 정현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잘 봤어요. 뭘, 장터에서요. 훈장 어른이 끝까지 봤잖아요. 정현의 손이 잠깐 멈추었지요. 그래, 봤지. 윤선비가 무서워요? 정현은 바우를 보았습니다. 그 눈이 커다랗게 자신을 보고 있었지요. 정현은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무섭다기보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오래됐어. 이 늙은이가 기다린 날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직 안 왔거든. 바우는 그 말의 의미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붓을 들었지요. 또 삐뚤게 그었지요. 정현은 그걸 보며 흰 수염 사이로 작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바우는 매일 서당에 왔습니다. 글자를 배웠지요. 느렸지만 빠뜨리는 날이 없었지요. 정현은 가르치면서 가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했고 마을 이야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 안에 슬쩍 끼워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우가 다 알아듣는지는 몰랐지요. 그런데 바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정현이 말했습니다. 바우야, 내가 보는 것들 항상 맞느냐? 모르겠어요. 틀린 적이 있어. 바우는 잠깐 생각했지요. 지금까지는 다 맞았어요. 그런데 보기 싫은 것도 있어요. 어떤? 바우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정현이 조용히 물었지요. 윤선비 눈이요. 볼 때마다 더 많이 보여요. 처음엔 강가만 보였는데 지금은? 바우가 대답 대신 정현을 보았습니다. 그 눈이 잠깐 멀리 있는 무언가를 보는 것처럼 아득해졌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윤선비가 보고 있었고 서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지요. 정현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바우야. 예.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자는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먼저 걸려 넘어지는 법이니라. 바우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뜻을 완전히 안다는 것인지 그냥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정현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서당을 나온 바우는 느티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그 아래 쪼그리고 앉았지요. 저녁 햇살이 느티나무 잎을 통과해 바우의 얼굴에 조각조각 떨어졌습니다. 바우는 눈을 가늘게 떴지요. 마을 안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도 들렸지요. 바우는 그 소리들을 듣다가 고개를 윤탁의 기와집 쪽으로 돌렸습니다. 저녁 연기가 그쪽 굴뚝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바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목소리로요. 곧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흔들렸지요. 바우는 그 바람을 맞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눈빛이 처음보다 또렷해져 있었지요. 그 무렵 마을에서는 또 한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윤탁이 마을 이방을 통해 움직이고 있었지요.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말을 전하고 돈을 풀고 사람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 바우를 아예 내쫓아야 한다는 말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지요. 저 아이 두면 마을에 불길한 일이 생긴다. 귀신 씌인 아이를 곁에 두면 덩달아 화가 온다고. 갓난이년도 저 아이 낳고부터 이상해졌잖아. 마을 어르신 몇이 모여서 갓난을 불렀습니다.
마당에 세워놓고 말했지요. 당신 아이가 마을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있어. 조용히 살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가든가. 갓나는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지요. 어르신들은 더 말하다가 스스로 무안해져서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갓나는 바우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바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지요. 갓나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이 감겼을 때는 그냥 평범한 아이처럼 보였지요. 조그맣고 까무잡잡하고 이마에 흙이 조금 묻어있는. 갓나는 손을 뻗어 그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혼잣말을 했지요. 미안하다. 바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든 얼굴이 그대로였지요. 갓나는 손을 거두고 머리에 꽂은 나무 비녀를 만졌습니다. 이번에는 뺐습니다. 손에 쥐고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다 일어나 방 구석으로 갔습니다. 거기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는데 그 안에 비녀를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았지요. 그리고 다시 바우 곁에 와서 누웠습니다. 천장이 어두웠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지요. 갓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갓나는 결심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서당으로 갔지요. 정연이 마당에서 책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훈장 어른, 정연이 고개를 들었지요. 갓난을 보았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연은 책을 덮고 자리를 권했습니다. 갓난은 마루 끝에 걸터 앉았지요.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몇 번 열었다 닫았지요. 바우 아버지가 윤탁 나리입니다. 정연은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것처럼요. 갓나는 그 반응을 보고 잠깐 멈추었다가 계속했지요. 10해 전에 저는 그때 그 집에서 일했습니다. 바울을 낳고 나서 나리가 입 다물라 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건드리지 않겠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소. 바우가 어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눈이 그렇게 되니까 나리가 무서워진 거지요. 정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소. 군장이 방법을 찾아볼 것이요. 갓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연의 눈을 보았지요. 어르신, 바우 손목에 점 2개 있는 거 아시지요? 정연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안다. 그게 윤씨 집안 표식이라는 것도요? 안다. 갓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흘리지는 않았지요.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갓난은 일어나서 마당을 나갔습니다. 정연은 그 뒷모습을 보았지요. 마당에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연은 오래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따리를 꺼냈지요. 그 안에 문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손끝으로 글씨를 한 줄 짚었지요. 아버지란에 지워진 흔적이 있었지만 그 아래 남은 먹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익혔습니다. 정연은 문서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지요. 때가 됐구나. 정연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윤탁도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마을은 좁았지요. 훈장이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냄새는 이 방의 귀에 들어갔고 이 방의 귀에 들어간 것은 하루가 안 되어 윤탁의 귀에 닿았습니다. 윤탁은 그날 밤 사랑채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만 켜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다 하인을 불렀습니다. 정연 훈장이 요즘 어디를 다니는지 살펴봐라. 하인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윤탁은 빈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지요. 창호지 문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인이 돌아와 보고했지요. 훈장 어른이 냇가 위쪽 작은 암자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갓난이와 따로 만난 것 같습니다. 윤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암자에서 뭘 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혼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윤탁은 일어나서 마당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마당을 2바퀴 돌고 나서 멈추었지요. 갓난이를 불러라. 그런데 이번에는 갓난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인이 돌아와 말했지요. 몸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윤탁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낮고 평평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러났지요. 그 이후로 윤탁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았지요. 대신 마을 안에서 가장 말이 많은 자 하나를 불렀습니다. 마을 동쪽에 사는 봉구라는 남자였는데 전부터 윤탁에게 빚이 있는 사람이었지요. 내 빚을 절반 탕감해 주겠다. 봉구의 눈이 빛났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요. 나리, 바우라는 아이가 사람 물건을 훔치는 걸 봤다고 해라. 그리고 정현 훈장이 그 아이를 감싼다고. 봉구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닌데요. 사실이 되게 하면 되지. 봉구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지요. 그로부터 이틀 만에 마을의 소문이 새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우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물건을 집어갔다는 것이었지요. 어떤 집에서는 엽전이 없어졌고 어떤 집에서는 폐물이 사라졌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목격자라는 사람도 생겼지요. 봉구의 처삼촌이었는데 자기 눈으로 봤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갓난 집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갓난이 문을 열고 나왔지요. 우리 바우가 도둑질을 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목격자가 있어요. 당신 아이가 우리 집 마당에 들어오는 걸 봤다고. 언제요? 바우는 서당에 가거나 집에 있었습니다. 서당에서 확인했어요? 훈장 어른이 늘 거기 있던가요? 갓난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이 여러 겹으로 쏟아졌지요. 바우가 어머니 등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보았지요. 그 눈이 닿는 사람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 도둑질 안 했어요. 바우가 짧게 말했습니다. 했어. 봤다고. 봉구의 처삼촌이 앞으로 나섰지요. 바우는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오래, 아저씨. 왜, 전생에서 뭘 했는지 볼까요? 그 말에 봉구의 처삼촌이 굳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졌지요. 봉구의 처삼촌은 얼굴이 벌개지다가 결국 아무 말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지요. 그래도 소문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을 구석구석에 퍼진 뒤였으니까요. 바우가 도둑이라는 말, 정현이 그 아이를 숨겨주고 있다는 말, 그 말들이 씨앗처럼 박혀서 사람들 마음속에 자라고 있었지요. 갓난은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등잔에 불도 켜지 않고 어두운 방에 앉아 있었지요. 바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잠든 얼굴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평온해서 갓난은 오히려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새벽이 되자 갓난은 일어났지요. 바우가 깨기 전에 서당으로 갔지요. 정현은 이미 일어나 마당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훈장 어른, 정현이 두레박을 내려놓았지요.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바우가 위험합니다. 알고 있소. 언제 움직이실 겁니까? 정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늘을 보았지요.
새벽빛이 산등성이에 막 걸리고 있었습니다. 준비가 거의 됐소. 며칠만 더. 며칠이요? 갓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현은 조용히 말했지요. 암자에서 문서를 확인받아야 하오. 그것이 없으면 그냥 말로만 하는 것과 같으니. 문서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훈장 어른이 보관하고 계신 것으로. 그 문서에 아버지란이 지워져 있소. 원본을 확인해 줄 사람이 필요하오. 그래야 윤탁이 반박을 못하지. 갓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삼켰지요. 바오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저는 생기지 않게 할 것이오. 정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갓난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지요. 정현은 그 뒷모습을 보다가 두레박을 다시 들었습니다. 정현은 이 상황을 알면서도 서당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눈은 뜨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 기다림이 끝나는 날이 왔습니다. 암자에서 사람이 내려왔지요. 50줄의 스님이었는데 등에 작은 보따리를 지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들어서서 곧장 서당으로 왔지요. 정현이 스님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당 안에서 문을 닫고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지요. 바오는 그날 서당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다시 암자로 올라가는 모습을 윤탁의 하인이 보았습니다. 윤탁에게 보고가 들어갔지요. 이번에는 윤탁이 직접 이방을 불렀습니다. 정현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방이 물었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오를 관하로 넘겨라. 도둑질 혐의로. 훈장이 나서기 전에 이방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탁은 창밖을 보았지요. 저녁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포졸 둘이 바운의 움막으로 왔습니다. 갓난이 문을 열었지요. 포졸이 말했습니다. 아이 바우, 도둑질 혐의로 잡으러 왔소. 갓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목격자가 있소. 그 목격자가 누굽니까? 그건 따로 확인할 것이오. 아이를 내놓으시오. 갓난이 문을 막아섰지요. 바우가 어머니 뒤에서 나왔습니다. 갓난의 소매를 잡았지요. 어메, 바우야, 들어가 있어. 괜찮아요. 바우가 갓난 앞으로 나섰습니다. 포졸들을 보았지요. 그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갈게요. 바우야. 갓난이 손을 뻗었지만 바우는 이미 발을 내디디고 있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바우의 어깨를 잡았지요. 바우는 끌려가면서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메, 울지 마요. 갓난은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우가 그 말을 했지요. 갓난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지요. 바우는 밤길을 걸어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어두운 길이었지만 바우는 두리번거리지 않았지요. 포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조용히 걸어라. 바우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지요. 포졸 하나가 등잔을 들고 앞을 걸었습니다. 하나가 바우 옆에서 걸었지요. 그 길 끝에서 서당 불빛이 하나 보였습니다. 창호지 문 안쪽에 등잔불이 켜져 있었지요. 바우가 그쪽을 잠깐 보았다가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관아 창고 한쪽에 바우를 가두었습니다. 포졸이 문을 잠그고 나갔지요.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흙바닥에 지푸라기가 조금 깔려 있었지요. 바우는 거기 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요. 어두웠지만 바우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냥 앉아 있었지요. 이따금 밖에서 포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창틈으로 새어들었지요. 차가웠습니다. 바오는 손목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손목 안쪽에 점 2개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요. 늘 거기 있었으니까요. 바오는 그 점을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오래 눌렀지요. 그러다 혼자 낮게 말했습니다. 다 없어요. 아무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지요. 바오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드는 것처럼요. 아니면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한편 갓나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오가 끌려간 방향으로 걸었지요. 관아 앞까지 갔다가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지요. 포졸이 막았습니다. 새벽에 면회는 안 됩니다. 갓나는 관아 담장 밖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 이슬이 내렸고 발이 젖었지요. 갓나는 그걸 모르는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장을 보았지요. 담장 안에 바오가 있었습니다. 날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새가 울었지요. 갓나는 그때야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서당으로 갔습니다. 정현은 이미 마당에 나와 있었지요. 훈장 어른, 정현은 갓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밤새 서 있었던 것이 얼굴에 다 보였지요. 알고 있소.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소. 정현은 방으로 들어가 보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갓나는 그 보따리를 보았지요. 정현이 말했습니다. 암자 스님이 어제 내려왔다가 돌아갔는데 확인 도장이 찍혀 있소. 이제 됐소. 갓난의 눈이 보따리에서 정현의 얼굴로 옮겨갔습니다. 이 늙은이가 기다린 날이 바로 오늘이요. 정현은 망건을 고쳐 쓰고 걸었습니다. 갓난도 따라갔지요. 마을이 깨어나기 시작한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를 지나갈 때 갓난이 그 나무를 한번 올려다 보았습니다. 바오가 늘 앉아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지요. 정현과 갓난이 관아 앞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이미 몇 명 와 있었습니다. 소문이 빠른 마을이었지요. 바오가 관아에 잡혀갔다는 말이 새벽 사이에 돌았고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관아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원님이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었지요. 포졸들만 있었습니다. 정현이 포졸 앞에 섰습니다. 바오라는 아이를 데려온 이유를 들어야겠소. 포졸이 정현을 위아래로 보았지요. 훈장 어른이 무슨 상관이십니까? 그 아이 일과 관련된 증거가 있소. 원님께 직접 고해야겠소. 원님은 한시진이 지나서 나왔습니다. 정현과 마주 앉았지요. 정현은 보따리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원님이 그것을 받아들었지요. 이게 무엇이오? 아이의 출생을 기록한 사찰 기탁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암자 주지 스님의 확인 도장이요. 원본과 대조에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지요. 원님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한참 읽었지요. 이 아버지란에 지워진 흔적이 있는데, 예, 지워졌지만 그 흔적 아래 남은 글씨가 윤탁의 이름이요. 스님이 원본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이 서에 명기했습니다. 원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현을 보았지요. 윤탁 향리를 말하는 것이요? 예, 마당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구경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지요. 원님이 포졸을 불렀습니다. 바우라는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그리고 윤탁 향리도 불러오도록. 바우가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밤새 거기 있었는데도 얼굴에 피로한 기색이 별로 없었지요. 갓난이 달려와서 바우를 끌어안았습니다. 바우는 어머니 품에서 잠깐 있다가 몸을 빼었지요.
괜찮아요. 갓난이 바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닦으려다 그냥 두었습니다. 윤탁이 왔습니다. 관아 마당에 들어서면서 정현과 눈이 마주쳤지요. 윤탁의 걸음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반듯해졌습니다. 원님 앞에 섰지요. 불렀습니까? 문서를 보시오. 원님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윤탁이 받아들었지요. 읽는 동안 얼굴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 읽고 문서를 내려놓았지요. 이것은 조작된 문서입니다. 정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작이라 하시오. 암자 주지가 원본을 직접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소. 주지를 조작 공모자로 모는 것이오? 훈장 어른이 꾸민 일이오. 어떻게 꾸밀 수 있었겠소? 이 아이가 태어난 날 내가 직접 그 자리에 있었소. 갓난이 낳을 때 옆에서 지켜봤소. 그 아이 손목에 점 2개, 그것이 윤씨 집안 핏줄 표식이라는 것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는 분이 있을 것이오.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알고 있다는 사람이 나왔지요. 마을에서 오래 산 노인이었습니다. 윤탁 어르신 아버지 손목에도 그 점이 있었지요. 제가 봤습니다. 윤탁이 그 노인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요. 원님이 말했습니다. 바우야, 이리 와봐라. 바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원님이 바우의 손목을 보았지요. 점 2개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윤탁 향리, 이 아이가 그대의 자식이요? 윤탁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지요. 구경꾼들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바우가 윤탁을 보았습니다. 그 눈이 윤탁의 눈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윤탁은 처음에 그 시선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바우의 눈 안에 무언가가 있었지요. 전보다 더 많이, 더 선명하게 바우가 말했습니다. 비가 왔어요. 강물 소리가 컸어요.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윤탁의 몸이 굳었습니다. 선비 어른이 보고 있었어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그 사람이 물에 빠질 때 마당이 완전히 고요해졌지요. 새 소리도 바람 소리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윤탁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습니다. 눈이 흔들렸지요. 처음으로 제대로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뭔지도 알아요. 바우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작지만 또렷했지요. 윤탁이 무너졌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천천히였지요. 무릎이 먼저 꺾이고 그 다음에 어깨가 내려앉고 그 다음에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마당 흙바닥에 꿇어앉았지요. 얼굴을 들지 않았습니다. 구경꾼들이 소리를 냈습니다. 놀람인지 탄식인지 구분되지 않는 소리였지요. 내가 했소. 윤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갈라졌지요. 10해 전 일이요. 그 사람이 내 비리를 알고 있었소. 강해서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 말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마당에 있는 모두가 알아들었으니까요. 원님이 포졸에게 말했습니다. 윤탁을 결박하라. 포졸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윤탁은 저항하지 않았지요. 결박을 받으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우를 보았지요. 바우도 윤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야, 윤탁이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부른 것이었지요. 내 자식이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포졸들이 윤탁을 끌고 갔지요. 발걸음 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렸습니다. 바우는 그 등을 보았습니다. 오래 윤탁이 관아 안쪽으로 사라질 때까지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내렸습니다. 갓난이 바우 곁에 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우와 눈을 맞추었지요. 바우야, 어메, 미안해. 바우는 잠깐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갓난의 뺨에 손을 올렸지요. 아이의 손이 작았습니다. 갓난은 그 손을 두 손으로 잡았지요. 눈물이 흘렀지요. 이번에는 닦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요. 아까까지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도둑이라 했던 사람들도, 바울을 귀신 들린 아이라 했던 사람들도 모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뒤섞인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정현이 그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분명하지 않은 목소리로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자는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먼저 걸려 넘어지는 법이니라.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에 먼지가 일었다가 가라앉았지요. 정현이 중얼거렸습니다. 됐구나. 그 후로 바우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윤탁의 자식으로 기록이 고쳐졌지요. 바우야, 이제 어떻게 살 거야? 마을 아이 하나가 물었습니다. 바우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지요. 지금처럼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바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느티나무 아래에 앉았지요. 나 달라진 것 없어요. 바우가 어느 날 정현에게 말했습니다. 정현은 웃었지요. 다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함께였지요. 갓난이 빨래터를 마치고 돌아오면 바우가 느티나무 아래에서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그 나무 아래 앉았지요. 마을 어귀에서 보면 두 그림자가 하나처럼 보였습니다. 정현은 서당마루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였지요. 세상에 이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전생을 보는 눈을 가졌지만 그 눈으로 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어머니 손이었습니다. 바오는 그날 이후로도 갓난의 손을 놓지 않았으니까요.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오래 남는 법이지요. 진실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먼저 있는 법이지요. 바우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